그는 정적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 정적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3년 전 그날 아내의 숨이 멎었던 병원 복도처럼 모든 소리를 삼켜버린 무겁고 질식할 듯한 침묵이었다. 그는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했다. 집이 병적으로 조용했고 아이들의 장난감 부딪히는 소리, 작은 발소리, 복도를 울리는 까르르하는 웃음소리, 그 무엇도 들리지 않았다. 잠시 동안 수천억 대 자산가 박대현은 얼음 같은 손이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그 오래된 공포를 느꼈다. 3년 전 바로 그 아이들을 낳다가 아내가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던 공포였다. 민재야, 준호야, 현우야. 그는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다. 대리석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돌아오는 제 목소리뿐 아무 대답이 없었다. 공포가 솟아올랐다.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다. 오늘은 안 돼. 또다시 잃을 수는 없어. 그는 묵직한 가죽 서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 소리가 텅 빈 집을 울리는 것도 무시한 채 복도를 지나 방을 하나하나 미친 듯이 뒤졌다. 서재, 주방, 아이들 놀이방까지 아무도 없었다. 그때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너무 희미하고 멀게 느껴져 환청인가 싶었지만 점점 선명하게 커지는 소리. 그것은 웃음소리, 순수한 기쁨의 소리, 세 개의 다른 톤을 가진 목소리, 바로 그의 아들들이었다. 그는 자석에 이끌리던 소리를 따라 마지막에는 거실에 다다를 때까지 걸음을 재촉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멈춰 섰다. 숨이 턱 막혔다. 그가 본 광경은 그의 심장을, 지난 3년간 굳어버린 그의 내면을 무너뜨렸다. 아파서가 아니라 그 상처가 마침내 치유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고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력서조차 평범했던 여자, 강로슬린이 헐렁한 앞치마를 허리에 두른 채 네 발로 바닥을 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새쌍둥이가, 그 조용하던 아이들이 마치 작은 기수들처럼 그녀의 등에 매달려 이리야, 말 달리자 라고 목청껏 소리치고 있었다. 몇 년 만에, 아니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이들은 그저 숨쉬고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며 웃고 있었다. 햇살이 마치 무대 조명처럼, 아니 축복처럼 창문을 통해 쏟아졌고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잊고 살던 남자는 그저 말없이,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며 속삭임이 들려왔다. 이것이 자비의 모습이다. 이것이 은혜가 회복시키는 것이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클릭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세계 어느 곳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기적 속에서만 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주길 바랍니다. 때때로 그는 절박한 순간에 사람을 보냅니다. 성북동 언덕에 위치한 그 대저택은 통유리, 차가운 석재, 그리고 강철로 지어졌다. 건축 잡지에나 나올 법한 완벽한 외관이었지만 내부는 무덤처럼 느껴졌다. 값비싼 소독제 냄새와 묵은 먼지 냄새가 뒤섞인 공기. 높은 창문은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지만 빛은 그저 바닥을 스칠 뿐 진정으로 머무르며 온기를 만들지 않았다. 모든 방은 평화가 아닌, 집의 여주인이 사라진 그날부터 무언가 빠진 듯한 공허한 정적으로 울렸다. 박대현은 한때 이 복도를 목적을 가지고 걸었다. 곁에는 아내의 웃음소리가 있었고 어깨에는 미래에 대한 사랑과 희망을 업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3년 전이었다. 그들이 그토록 기도했던 새쌍둥이 아들들을 낳다가 아내 윤은주가 세상을 떠나던 그 밤, 그의 세상이 무너지기 전이었다. 민재, 준호, 현우. 3명의 기적이었지만 그들의 생명의 대가는 그녀의 생명이었다. 그날 이후
대현은 어떻게 슬퍼해야 할지, 어떻게 아버지가 되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바쁘게 지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다. 그는 이래 DH 파이낸스라는 자신의 제국에 끝없는 계약과 마감일, 그리고 통장 잔고의 숫자에 자신을 쏟아부었다. 고통을 무디게 하고 아내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기억의 어두운 복도를 헤매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했다. 그는 불을 쌓았다. 그는 완벽한 질서를 세웠다.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나 아이들이 갓난아기 때 아빠를 찾으며 울다가 불러도 대답 없는 그에게 결국 묻는 것을 포기하게 되기 전에 그 울음소리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아이들은 이제 거의 4살이 되었고 웃는 모습이 그들의 어머니를 꼭 닮은 작은 메아리들이었다. 그들은 생일 방, 심지어 아버지의 부재가 남긴 조용한 슬픔까지 모든 것을 공유했지만 아버지는 아니었다. 적어도 진심으로는. 그는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몰랐다. 슬픔은 그를 방어적으로 만들었고 죄책감은 그를 더욱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 후로 보모들이 오고 갔다. 최고급 유아 교육 학위를 가진 비싼 보모, 먼지 한 톨 용납 못하는 깔끔한 보모, 늘 과장되게 웃는 얼굴의 보모들. 하지만 그들은 머물지 못했다. 아이들의 침묵과 아버지의 무관심이라는 이중의 벽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부는 조용히 그만두었고 일부는 대현의 까다로움에 해고되었다. 아무도 이 집의 공허함을 채우기에 맞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아이들은 더욱 조용해졌다. 유리잔을 깨뜨려도 울지 않았고 아침 식사 때 시리얼을 쏟아도 킥킥거리지 않았다. 그들은 아버지의 무거운 발소리로 기분을 읽는 법, 그의 눈에 띄지 않게 작게 머무는 법, 그리고 감정을 숨기고 사라지는 법을 배웠다. 대현도 그것을 어렴풋이 보고 있었다. 그가 눈이 먼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안아주려 할 때마다 그는 얼어붙었다. 아이들의 텅 빈 눈에서 죽은 아내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집에 심장이 묻혀 있는데 어떻게 집을 다시 지을 수 있겠는가? 그날 아침 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서랍장에 또 다른 사직서가 쌓였다. 주방 조리대에 조심스럽게 접힌 또 다른 값비싼 앞치마. 죄송하지만 아이들이 저를 받아주지 않네요.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쓰인 또 다른 쪽지. 대현은 싱크대 앞에 서서 뒤에서 최고급 원두 커피가 끓는 동안 그것을 읽었다. 창문에 비친 그의 모습은 피곤한 눈,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턱수염, 그리고 전날 밤부터 구겨진 와이셔츠 차림이었다. 그는 편지를 구겨 접어 다른 실패의 증거들과 함께 서랍에 던져 넣어뒀다. 위층에서는 아이들이 깨어나는 소리, 나무 바닥을 딛는 작은 발소리가 들렸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더 이상은 그는 한때 침묵이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효율적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지만 요즘은 그저 모든 것이 죽어 있다는 부재의 소리로 들릴 뿐이었다. 그날 오후에 새 가사 도우미가 오기로 되어 있었다. DH 파이낸스 비서실이 아닌 작은 직업소개소 에이전시에서 온 화려한 이력이나 빛나는 추천서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거의 취소할 뻔했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들은 어차피 모두 떠났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식어 빠져서 썼다. 방 건너편 차가운 스테인리스 냉장고에는 크레용 그림이 위태롭게 붙어 있었다. 3명의 작은 아이들과 손을 잡고 있는 커다란 막대기 그림. 하지만 아무도 얼굴이 없었고 미소도 없었다. 그저 삐뚤빼뚤한 아이의 글씨로 나와 내 동생들과 아빠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것을 쳐다보다가 그 그림이 자신을 고발하는 것 같아 눈을 피했다.
그리고 말없이 돌아서서 서류 가방을 들고 사무실로 떠났다. 오후 중반이 되자 장마철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폭풍우는 아니었지만 대저택의 거대한 통유리창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꾸준한 은빛 이슬비였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대현은 집에 없었다. 철문으로 다가오는 번쩍이는 은색 세단은 없었다. 보안 요원에게도 미리 통보되지 않았다. 문 앞에서 정중하게 기다리는 집사도 없었다. 대신 비 오는 오후 버스 정류장에서 젖은 우산을 접으며 낡은 여행 가방 2개를 끄는 한 여자가 있었다. 강로슬리는 거대한 저택의 처마 밑에 조용히 섰다. 29살, 명품 핸드백 대신 캔버스 에코백을, 뾰족한 하이힐 대신 젖은 단화를 신고 있었다. 네이비색 레인코트 차림에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부드럽고도 단단한 표정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런 거대한 집에 지원했는지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돌보던 어린이집을 그만둔 후 무언가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야 한다는 막연한 이끌림이 있었다. 2번의 노크 끝에 문이 열렸다. 아직 이 집안일을 버티고 있는 가장 나이 많은 직원인 김 여사가 그녀를 위아래로 조심스럽게 훑어보았다. 일찍 오셨네요. 그녀가 말했다. 로슬린이 작게 미소 지었다. 늦는 것보다 낫죠. 안으로 들어서자 집은 여느 때처럼, 아니 바깥의 빗소리 때문에 더욱더 조용했다. 방해하고 싶지 않은 마치 도서관 같은 그런 침묵이었다. 그녀는 대리석 바닥에 진흙을 묻히지 않으려 현관 매트에 신발을 여러 번 털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아이들은 그녀를 맞이하러 달려나오지 않았다. 모퉁이에서 엿보거나 위층에서 킥킥거리지도 않았다. 이 집에는 아이들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 때쯤 그녀가 처음 본 것은 현우였다. 4살 아이의 눈이라고는 믿기 힘든, 모든 호기심이 꺼진 듯한 텅 빈 눈. 아이는 계단 가장자리에 서서 엄지손가락을 입에 물고 한때는 밝은 노란색이었을 담요를 바닥에 끌며 그녀를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구처럼 그저 존재하지 않는 시선으로 고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무릎에 팔을 얹고 부드럽게 무릎을 꿇었다. 아이의 눈높이로 자신을 낮췄다. 안녕,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로슬린이야.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도망가지도 않았다. 잠시 후 난간 뒤에서 2개의 머리가 더 삐져나왔다. 민재와 준호였다. 준호의 옷깃에 묻은 빨간 마커 얼룩을 제외하면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만큼 똑같았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쳐다보기만 했다. 마치 새로운 물건을 관찰하는 것 같았다. 로슬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법을 알았다. 완벽함이 아니라 빈틈을 보여주는 것. 아빠한테 너희가 핫케이크 좋아한다고 들었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요리는 잘 못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가장자리 까맣게 태우는 건 정말 자신 있거든. 그것이 첫 번째 불꽃이었다. 준호가 눈을 깜박이더니 딱딱하게 굳어있던 입꼬리가 아주 잠깐 1초도 안 되게 올라갔다가 이내 난간 뒤로 다시 숨어버렸다. 김 여사가 놀랍다는 듯 눈썹을 치켜세웠다. 세상에 몇 주 만에 보인 가장 큰 반응이네요. 로슬린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것을 승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저 얼어붙은 땅에서 발견한 작은 새싹, 그저 순간 기회로 받아들였다. 위층에서 그녀는 서쪽 복도 끝의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다. 대저택의 나머지 부분에 비하면 창고라고 해도 믿을 만큼 초라한 방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짐을 풀었다. 화려한 물건은 없었다. 단정하게 접힌 옷 몇 벌, 손때 묻어 가장자리가 다른 낡은 성경책 한 권,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액자 사진,
그리고 방금 그만둔 어린이집 아이가 서툰 솜씨로 만들어준 손편지 한 장. 거기에는 로슬린 선생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쓰여 있었다. 그녀는 이 물건들이 이 차가운 방에서 그녀를 지켜줄 유일한 온기임을 알았다. 그날 밤, 대현은 늦게 집에 돌아왔다. 자정이 다 된 시간, 코트 아래로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회의실 주차장에서 젖은 구두는 빗물로 엉망이었다. 그는 새 도우미가 도착했는지 묻지 않았다. 주방이나 침실, 아이들 방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어차피 또 그만둘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저 거실을 스쳐 지나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고 말하기엔 너무 무거운 피로감을 짊어진 사람처럼 계단을 올랐다. 하지만 마지막 계단에 다다랐을 때 그는 잠시 멈췄다. 아이들 방 쪽 복도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음악도 텔레비전 소리도 아닌 아주 부드럽고 상냥한 허밍. 한 여자의 목소리가 오래된 자장가를 연기처럼 복도를 따라 실어 나르고 있었다. 아이들은 조용했지만 그건 그가 알던 텅 빈 침묵이 아니라 가득 찬 고요함이었다. 아이들이 듣고 있었다. 대현은 더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잠시 서서 그 낯선 평화로움을 느끼다가 이내 고개를 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다음 날 아침 저택에서는 은은한 계피와 고소한 버터, 달콤한 시럽 냄새가 났다. 그리고 3명의 어린 소년이 주방 조리대 앞에 나란히 앉아 접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늘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공기만 감돌던 주방은 달랐다. 더 시끄럽거나 혼란스럽진 않았지만 분명히 살아있었다. 공기 중에 따뜻하고 달콤한 온기가 있었고 고소한 계피 냄새, 타일 바닥을 딛는 부드러운 발소리, 믹싱볼이 조용히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대현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새쌍둥이는 모두 내려와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다. 평소라면 누군가 깨우러 갈 때까지 침대에 숨어 있었을 아이들이었다. 민재는 조리대에 앉아 로슬린이 지글거리는 프라이팬에 반죽을 붓는 것을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봤다. 준호는 숟가락을 마이크처럼 양손에 쥐고 그녀가 흥얼거리는 멜로디를 서툴게 따라 흥얼거렸다. 가장 조용하고 가장 상처가 깊던 현우는 그녀 옆에 높은 의자에 올라가 밀가루로 끈적해진 손가락을 쥔 채 그녀의 팔에 살짝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아이들은 별말 없이 조심스럽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지켜봤다. 그리고 로슬린은 연기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환심을 사려 애쓰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숨을 내쉬며 오래된 가스펠 곡을 흥얼거리며 마치 이 집에서 수백 번은 해본 것처럼 자연스럽게 핫케이크를 뒤집었다. 마침내 대현이 주방에 들어섰을 때 그 작은 세계의 모든 것이 멈췄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완벽하게 다려진 정장을 차려입고 넥타이를 반쯤 맨 채 문가에 서서 아들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공간, 그의 질서가 침범당한 것에 대한 불쾌감과 그가 알지 못하는 생경한 장면에 대한 당혹감이 뒤섞였다. 아이들은 그를 바로 알아채지 못했다. 준호는 코에 주걱을 올려놓고 균형을 잡는 바보 같은 장난에 빠져 있었다. 민재는 현우에게 무언가를 속삭였고 현우는 입을 가린 채 킥킥거렸다. 로슬린이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대현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자신이 이 주방에 있어도 되는지 아이들과 함께 있어도 되는지 몰라 순간 몸을 바로 세웠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기 전에 현우가 그녀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어제는 말도 못 걸던 아이였다. 선생님도 같이 앉아도 돼요? 대현의 목소리는 차갑고 조용했다. 그분은 할 일이 있으셔. 하지만 현우가 그를 똑바로 올려다보며 말했다.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우리랑. 로슬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스토브로 돌아서서 마지막 핫케이크를 완성하고 세 아이를 위해 각각 4분의 1 크기로 깔끔하게 자른 조각들을 접시에 담았다. 대현은 결국 준비된 커피에 손도 대지 않고 떠났지만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문가에 머물렀다. 현우가 속삭인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라는 말이 가시처럼 그의 마음에 박혀 있었다. 그날 오후 늦게 비가 다시 내렸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러다 점점 더 거세게, 집을 더 작게, 벽을 조금 더 가깝게 느끼게 만드는 종류의 비였다. 어쩌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것일지도 몰랐다. 로슬리는 2층 놀이방에서 아이들을 찾았다. 바닥에는 값비싼 원목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지만 아무도 만지지 않았다. 최고급 크레용과 색칠 공부가 펼쳐져 있었지만 아무도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아이들은 창가 벤치에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앉아 유리를 타고 흐르는 물방울이 바닥으로 경주하는 것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놀고 싶지 않아?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손을 모으고 그들 옆 하지만 약간의 거리를 두고 앉았다. 있잖아.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너희만 할 때 우리 엄마는 비가 오면 하느님이 어제를 씻어내고 슬픈 일들을 씻어내고 새 것을 위한 자리를 만드시는 거라고 하셨어. 준호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효과가 있었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가끔은 비가 그치고 나면 공기 냄새가 달라졌거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민재가 일어나 러그를 가로질러 장난감 트럭을 집어들었다. 그는 그것을 한두 번 굴리더니 망설이다가 로슬린의 발치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준호가 따르고 현우가 뒤따랐다. 천천히 말없이 그들은 놀기 시작했다. 여전히 시끄럽지는 않았다. 큰 웃음도 외침도 없었다. 그저 바닥을 가로지르는 장난감 트럭의 부드러운 소리, 자동차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규칙을 정하는 조용한 목소리들 뿐이었다. 로슬린이 트럭 목소리를 흉내내며 "어이쿠, 나 운전하는 법 까먹었어" 라고 말하자 가장 조용하던 현우가 킥킥거렸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했다. 놀이를 이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곳에 함께 있기 위해서였다. 그것이 이 집에서 잃어버렸던 첫 번째 불꽃이었다. 위층에서 대현은 이미 잊어버린 서류 폴더를 든 채 자신의 사무실 밖 복도에 서 있었다. 그가 무언가를 들었다. 장난감 소리나 희미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웃음소리였다. 크지는 않았지만 이 무덤 같은 집에서 그를 멈추게 하기에 충분한, 그저 깜박이는 불꽃 같은 소리였다.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아직은. 하지만 그렇다고 발길을 돌려 사무실로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날 밤 아이들이 빗소리 담요 아래서 3년 만에 가장 깊이 잠들었을 때 대현은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 집의 침묵이 더 이상 자신을 짓누르지 않는지 궁금해하며 오랫동안 깨어 있었다. 주말이 되자 집이 눈에 띄게 변했다. 표면적으로는 아니었다. 벽은 여전히 값비싼 그림들로 빛났고 바닥은 여전히 차가운 대리석이었지만 그 모든 것 아래에서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바뀌었다. 아이들은 더 일찍, 더 배고파하며 일어났고 더 많이 이야기했다. 아직 완성된 문장은 아니었지만 웃음으로, 속삭임으로, 그리고 "왜요? 라는 질문으로. 로슬리는 그들을 밀어붙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아이들이 아이들다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아침 식사 때 그녀는 짝이 맞지 않는 모양의 핫케이크를 나눠주었다. 공룡 모양, 삐뚤어진 하트 모양, 이상하게 생긴 구름 모양. 준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다. "이건 아빠 넥타이 같아요. 삐뚤어졌어요." 로슬리는 미소 지었지만 대현은 그러지 않았다. 그는 커피 머신 옆에 머그잔을 들고 서서 반쯤은 듣고
반쯤은 여전히 업무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이들은 그의 무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킥킥거렸다. 그녀는 아이들이 반죽을 젓는 것을 돕게 했다. 예상대로 밀가루가 조리돼 아이들 코, 그리고 로슬린의 소매에 묻었다. 우유가 바닥에 쏟아졌을 때 그녀는 이전 보모들처럼 한숨을 쉬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수건을 건네며 말했다. 괜찮아. 훌륭한 요리사는 자기 자리를 치우는 법이지. 아이들은 책임을 맡았다는 사실에, 신뢰받는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현우는 그녀의 무릎에 편안하게 앉아 그림책을 읽는 동안 안전하다고 느낄 때 항상 그랬던 것처럼 엄지손가락을 턱에 대고 있었다. 그리고 대현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서재 문틈으로 멀리서 지켜보며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했다. 냉장고의 서툰 솜씨로 테이프로 붙인 크레용 그림들, 복도의 담요와 의자로 반쯤 지어진 요새, 정원 문 근처에 아무렇게나 벗어둔 작은 진흙 묻은 양말들. 그것은 무질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흔적, 멈춰있던 유년기가 다시 펼쳐지는 징후들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그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무언가가 그를 잡아당겼다.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또 다른 떠남을 위한 준비라면, 만약 그녀가 다른 사람들처럼 이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놓고는 감당할 수 없다며 반할 수 없다며 떠나버린다면, 그는 전에도 본 적이 있었다. 면접에서는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웃고 몇 주 동안은 잘 놀아주다가 아이들의 깊은 슬픔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힘들어지며 사라지는 도우미들. 그는 아이들이 다시 상처받게 둘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아래 더 깊은 곳에는 차마 인정하기 어려운, 이름 붙이기 더 어려운 감정이 있었다. 그것은 질투였다. 아이들은 이제 아침에 그가 아닌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를 볼 때는 짓지 않는 미소를 그녀에게는 쉽게 보였다. 그가 방에 들어서면 아이들은 다시 예전처럼 조용해졌다. 마치 그와 어떻게 함께 웃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잊어버린 사람들처럼. 그는 아이들을 탓할 수 없었지만 그 소외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아프게 베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후 그는 로슬린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조용히 설거지를 하며 낮에 들었던 자장가를 흥얼거리는 주방 밖에 멈춰 섰다. 아이들은 그녀가 어떻게든 숫자 계산 놀이로 바꾼 숨바꼭질을 한참 하다가 지쳐서 위층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대현은 팔짱을 낀 채 문틀에 기댔다. 그녀는 선생님이 아니야. 그는 스스로에게 상기했다. 치료사도 상담사도 벽에 수많은 학위를 걸어놓은 보모도 아니었다. 그저 완벽한 이력서 하나 없는 시골 어린이집 교사 출신의 젊은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여기 서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그의 얼어붙었던 아들들을 삶으로 다시 끌어내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헛기침을 했다. 그녀가 고무장갑 낀 손으로 물을 끄며 깜짝 놀라 돌아섰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못 들었어요. 대현이 안으로 들어섰다. 주방에는 따뜻한 음식 냄새가 남아 있었다. 아이들이 당신을 유난히 좋아하는 것 같군. 그녀는 천천히 손을 닦았다. 저도 아이들을 좋아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전 아이들을 고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녀가 먼저 조용히 덧붙였다. 아이들은 고장난 게 아니니까요. 그저 아이들을 보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지금 원하는 게 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대현은 말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깨끗한 접시와 하루 종일 아이들과 씨름하느라 피곤한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은 그가 지난 3년간 회피해왔던 모든 것을 찌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방어적으로 감사하다는 말 대신 차갑게 말했다.
도가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군. 그냥 공적인 관계는 유지합시다. 로슬리는 그 말의 차가움에 눈을 한번 깜박였지만 이내 표정을 감추고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사장님.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같은 셔츠를 2번이나 접었다. 그녀의 손은 침착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의 말이 날카롭게 상처를 냈다. 그녀는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마다 항상 하던 짧은 기도를 속삭였다. 주님, 만약 저를 이곳에 두셨다면 제가 상처받지 않고 머무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위층에서 대현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침대 옆 탁자 위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을 안고 아직 마취에서 덜 깬 와중에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고 있는 은주. 그는 액자를 부드럽게 내려놓았고 아주 오랜만에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느꼈다. 낯선 여자가 자신의 집, 자신의 아이들, 그리고 자신의 감정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두렵게 했다. 수요일에 그 일이 일어났다. 지겹던 장맛비가 그치고 오랜만에 대현의 저택 높은 창문으로 해가 들어와 거실 바닥에 긴 황금빛 선을 그렸다. 대현은 계획에도 없이 예고도 없이 그저 피곤해서 일찍 집에 돌아왔다. 그는 안으로 들어서며 현관의 감도는 조용한 기운에 잠시 멈췄다. 평소에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이 아니라 마치 따뜻한 물이 흐르는 듯 공기를 더 부드럽게 만드는 어떤 정적이었다. 그는 열쇠를 내려놓고 넥타이를 풀었다. 그때 그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계단 근처 그가 가장 아끼는 이탈리아제 실크 벽지에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진 3장의 작은 그림. 삐뚤어진 종이, 말려 올라간 접착 테이프, 각각 다른 그림이었다. 웃는 얼굴의 낙서 같은 막대기 그림들, 크레용으로 칠한 무지개와 태양, 따은 머리를 한 여자, 왕관을 쓴 세 소년, 그리고 모든 그림의 한쪽 구석에 아주 멀리 뚝 떨어져 서 있는 키 큰 남자. 로슬린이 그들의 세계 중심에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굳은 턱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감히 누가 자신의 벽에 이런 짓을. 위층에서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작은 발소리가 뒤따랐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로슬린 선생님, 저 파란색 다 그렸어요. 이것도 붙여요. 로슬린의 따뜻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우와, 정말 멋지다. 다른 그림들 옆에 걸어두자. 아가야. 아가야. 그는 움찔했다. 아이들은 그를 아빠라고도 거의 부르지 않았다. 몇 분 후 그는 2층 복도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벽 옆에 무릎을 꿇고 준호가 자신의 최신 걸작을 다른 그림들 사이에 자랑스럽게 붙이는 것을 돕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고 고개를 들고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미소로 답하지 않았다. 이 그림들. 그가 벽지를 턱짓하며 말했다. 당신이 붙였군. 준호는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에 얼어붙어 둘 사이를 어쩔 줄 모르며 바라보았다. 로슬린이 천천히 일어섰다. 아이들이 원했어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걸고 싶어 해서 제가 먼저 물어봤고요. 대현이 준호를 흘깃보았다. 방금까지 신나서 떠들던 어린아이는 갑자기 조용해져서 안으로 움츠러들었다. 로슬린이 그 모습을 재빨리 포착했다. 아이들은 그저 이 집이 딱딱한 박물관이 아니라 자기들 집처럼 느껴지길 바랐을 뿐이에요. 그녀가 부드럽게 덧붙였다. 아이들 집이 맞지. 대현이 필요 이상으로 날카롭게 대답했다. 내 집이기도 하고.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날카롭고 얇고 팽팽했다. 준호는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복도 끝 제 방으로 사라졌다. 로슬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사과하고 그림을 떼겠다고 말하고 웃으며 이해한다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것은 아이들을 배신하는 일이었다. 대신 그녀는 차분하고 꾸준하게 그의 눈을 마주했다. 아이들이 아빠를 그리워해요. 아시잖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대현은 눈을 깜박였다. 무슨 말이? 아이들은 저를 아빠보다 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저 자신들을 밀어내지 않는, 찾을 수 있는 온기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는 것뿐이에요. 그의 턱이 굳어졌다. 내가 따뜻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내가 아이들을 밀어냈다고. 사장님께서 상처받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깊이요. 그리고 아이들은 아빠의 그 슬픔 속에서 어느 부분이 여전히 닿을 수 있는지 알아내려 애쓰고 있었고요.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 당신이 나에 대해 뭘 알지? 모르죠. 그녀도 동의했다. 하지만 전 아이들이 관심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나중에는 숨쉬고 존재하는 것조차 허락을 구하는 모습이 어떤 건지는 알아요. 그 말은 예상보다 더 그를 세게 때렸다. 그의 숨이 잠시 멎었다. 그는 아들이 사라진 복도 끝의 어둠을 바라보았다가 다시 그녀를, 이 집의 질서를 무너뜨린 이방인을 보았다. 그는 자신을 방어해야 했다. 고작 빨래나 하라고 고용된 사람치고는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군.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그녀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휘두른 고용주라는 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제국을 건설한 사람치고는 아주 두려움이 많으시네요. 그 침묵은 처음보다 더 길게 늘어졌다. 그는 그 말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패배한 사람처럼 돌아서서 자신의 서재로 걸어갔다. 그날 밤 늦게 로슬리는 식탁에 홀로 앉아 접을 필요도 없는 냅킨을 접고 있었다. 그녀는 2번이나 짐을 쌀 뻔했다. 하지만 그녀는 머물렀다. 직업 때문에도 월급 때문도 아니었다. 마침내 다시 웃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위층의 새 아이들 때문이었다. 위층에서 대현은 아이들 방문 앞에 서 있었다. 문틈으로 이불 밑에서 속삭이는 소리, 그중 하나가 킥킥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잠시 동안 그는 노크를 하려고 손을 들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다. 대신 그는 자기 방으로 걸어가 조용히 문을 닫고, 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자신을 그토록 멀고 외롭게 느끼게 하는지 궁금해했다. 하루는 여느 때와 같이 시작되었다. DH 파이낸스의 이사회 회의, 연이은 화상통화, 대현이 도무지 집중할 수 없는 숫자들의 행렬. 어젯밤 로슬린이 던진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주 두려움이 많으시네요. 그 누구도 감히 CEO인 자신에게 하지 못했던 말이었다. 그는 분기별 예측치에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그는 자신이 사실 거기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다. 그는 계속 시계를 확인했다. 마치 집에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유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시간이 흐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정오쯤 되자 그 느낌은 더욱 커졌다. 안절부절 못함, 마치 멀리서 무언가가 그를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이었다. 절박하진 않았지만 그가 오랫동안 외면하고 무시해왔던 매듭을 잡아당기는 실처럼 꾸준했다. 오후 1시 12분 수십억 원이 오가는 M&A 회의 도중 그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닫고 일어나 임원들의 당황한 시선을 뒤로 한 채 회의실을 걸어 나왔다. 운전기사도 비서도 없이 그저 열쇠와 코트, 그리고 여기가 아닌 어딘가에 집에 있어야 한다는 조용한 필요성뿐이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음악도 전화 통화도 없이 그저 젖은 노면 위를 달리는 타이어 소리와 갈비뼈 뒤쪽에서 느껴지는 희미한 통증뿐이었다. 그가 차도에 차를 세웠을 때 그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정말로
대저택은 언제나처럼 높고 차갑고 만질 수 없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하지만 그가 현관문을 통해 들어섰을 때 그는 그 자리에 멈췄다. 조용했다. 병적일 만큼 너무 조용했다. 발소리도 만화 소리도 주방에서 들려오는 제잘거림도 없이 그저 완전한 정적뿐이었다. 그의 심장이 갈비뼈를 치며 한 번 세게 쿵쾅거렸다. 그는 소리쳤다. 얘들아! 대답이 없었다. 그는 열쇠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앞으로 나아갔다. 로슬린 씨, 아무것도 없었다. 아주 잠깐. 그의 가슴 속에서 3년 전 그날의 수술실 앞 복도에서 느꼈던 그 오래된 공포가 질식할 듯이 솟아올랐다. 은주가 죽던 밤 이후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그런 종류의 완전한 공포였다. 그는 더 빨리 걸었다. 방에서 방으로. 사무실, 주방, 식당 모두 비어 있었고 각 공간은 이전보다 더 공허하고 조용했다. 그때 소리가 들렸다. 죽음 같은 정적을 가르는 희미하지만 틀림없는 웃음소리. 높고 거칠고 그 어떤 슬픔에도 여과되지 않은 순수한 생명의 소리였다. 그는 얼어붙었다가 고개를 돌렸다. 소리는 먼 쪽, 그가 거의 가지 않는 거실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그 소리를 따라갔다. 복도에 다다르자 웃음소리는 더 커졌고 먼지 쌓인 복도를 마치 햇빛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그가 모퉁이를 돌았을 때 그가 본 광경에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거기 그녀가 있었다. 로슬린이 네 발로 값비싼 페르시안 러그 위를 기어다니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 그의 조용하던 아들들이 카우보이처럼 그녀의 등에 올라타 그녀의 어깨에 팔을 감고 이랴, 말 달리자, 더 빨리 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베개가 사방에 널려 있었다. 값비싼 소파 쿠션은 뒤집어져 엉성한 요새가 되어 있었다. 아이들 중 하나는 셔츠에 젤리를 묻히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부엌에서 가져온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왕관을 쓰고 있었다. 로슬린은 웃고 있었다. 고용인처럼 예의상이나 조심스럽게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온전히. 그리고 아이들, 그들의 얼굴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깨끗하지도 조용하지도 억눌리지도 않은 채 야생마처럼 살아있었다. 대현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서류 가방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눈치채지 못했다. 가장 작던 현우가 고개를 들고 그를 발견하고는 아빠, 아빠도 같이 말 타요 라고 외칠 때까지는 로슬린의 고개가 그를 향해 획 돌아갔다. 그녀의 행복했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움직임을 멈췄다. 아이들은 놀이가 갑자기 끝난 것에 혼란스러워하며 그녀의 등에서 미끄러져 내렸다. 준호가 아버지와 그녀 사이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로슬린이 무릎의 부스러기와 아이들이 흘린 과자 부스러기를 털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사장님. 아이들이 너무 조용히 있길래 원해서. 전 그냥... 대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심장이 귀에서 시끄럽게 울렸다. 그의 마음은 더 시끄러웠다. 3년간의 절망적인 침묵, 고통, 그 어떤 전문가도 해내지 못한 일. 그리고 여기 그들이 그가 아니라, 그의 돈과 제국이 아니라, 그의 엄격한 질서가 아니라 낯선 그녀 때문에, 그녀 한 사람 때문에 놀고 웃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단단하게 버티고 있던 무언가가 깨졌다. 분노가 아니라 경외심으로. 그는 말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는 그저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바라보며 이것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거부했던 치유의 모습인지, 그리고
자신이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놓친 것은 아닌지 궁금해할 뿐이었다. 몇 초 동안 방 안의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방은 숨을 참았다. 새쌍둥이는 소파 근처에 서서 아버지가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혼나는 것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했다. 로슬리는 책장 옆에 서서 마치 해고 통보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두 손을 배 앞에서 부드럽게 맞잡고 있었다. 그리고 대현은 문간에 서서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시끄럽게 듣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정확히 몰랐다. 분노는 아니었다. 그렇다고 기쁨이나 승인도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고 더 날것의 무언가, 거대한 상실감과 동시에 밀려오는 구원감이었다. 그는 셔츠가 구겨지고 볼이 상기되고 머리카락이 땀으로 곤두선 아들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가 매일 아침 값비싼 옷을 입혀 떠나던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인형 같은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들은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것을 놓쳤다는 사실에 슬퍼해야 할지 아니면 그것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에 무릎 꿇고 감사해야 할지 몰랐다. 로슬린이 느리고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들이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었어요. 좀이 쑤셔서 조금 놀면 나아질까 생각했어요. 선을 넘으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꼿꼿이 서 있었지만 목소리는 그녀의 불안감을 배신했다. 그것은 떨리고 있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행동이 부정당할까봐, 그 존엄성이 산산조각 날까봐 두려워하는 떨림이었다. 대현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반항심을 보지 못했다. 무례함도 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도 아닌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망가지고 내 발로 기었고 그러면서도 진심으로 미소 지었던 누군가를 보았다. 그는 완벽한 통제를 기대했던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혼돈과 친절함을 보았고 아주 오랜만에 어쩌면 사랑이 항상 그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방식대로 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빠 현우의 작은 목소리가 그의 시선을 아래로 끌어당겼다. 아이는 구겨진 호일 왕관을 양손에 꼭 쥐고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다음엔 아빠가 말해줄래요. 민재와 준호가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말없이 하지만 간절한 희망에 차서 고개를 끄덕였다. 대현의 목이 메었다. 그는 로슬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애원하지도 않았다. 그저 가만히 서서 그가 어떤 아버지가 될 것인지 그의 선택을 기다렸다. 그는 돌아서서 서재로 가버릴 수도 있었다. 그는 아니, 그건 내 자리가 아니야. 난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그를 지배해온 얼음벽이 깨졌다. 그리고 그 균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빛이 들어왔다. 그는 천천히 거실 안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3년간의 슬픔으로 거칠었다. 내가 로슬린 씨만큼 빠르지는 않을 텐데. 세 개의 작은 얼굴이 동시에 환해졌다. 현우가 기쁨에 차 소리를 질렀다. 준호가 제자리에서 방방 뛰었다. 민재가 달려와 아버지의 다리에 팔을 감았다. 그리고 한때 계약과 이익으로 분과 초로 시간을 측정했던 수천억대 자산가 DH 파이낸스의 CEO 박대현이 그 모든 자존심과 통제욕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항복이었다. 그는 아이들이 한 명씩 자신의 등에 올라타는 것을 허락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이 적막한 집에서 찬송가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구겨진 넥타이를 늘어뜨린 채 손바닥으로 카펫을 짚고 거실 바닥을 기어다녔고 아들들은 더 빨리, 아빠, 더 빨리 라고 외쳤다. 그리고 로슬리는 그녀는 벽에 기댄 채
미소를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쏟아지는 눈물을 참기 위해 손으로 입을 가리고 그 기적 같은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웃음소리가 잦아들고 아이들이 담요와 기쁨 속에서 뒤엉켜 잠든 지 한참 후에 대현은 서재 창가에 서 있었다. 불은 꺼져 있었다. 그는 불빛이 필요 없었다. 한때 조용하고 차갑기만 했던 집이 이제 그의 주위에서 따뜻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완벽하지도 시끄럽지도 않았지만 분명히 살아있었다. 그리고 3년 만에 처음으로 대현은 어둠 속에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불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비를 위해서. 그가 구하지 않은 두 번째 기회와 그것을 기꺼이 전달해준 낯선 이방인을 위해서. 복도 저편에서 로슬리는 침대 가장자리에 말타기 놀이로 땀에 젖어 머리를 약간 푼 채 여전히 같은 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까 현우가 줬던 크레용 그림을 무릎에 들고 있었다. 4명의 막대기 그림이 그려진 그림. 이번에는 3명은 왕관을 쓰고 1명은 가운데에 팔을 벌리고 있었고 우리랑 아빠라고 간단히 적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무언가 근본적으로 다르게 느껴졌다. 더 시끄럽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따뜻했다. 아이들은 맨발로 웃으며 일찍 일어났고 머리는 여전히 잠에서 헝클어져 있었다. 현우가 자신의 담요를 망토처럼 끌며 주방으로 제일 먼저 들어왔다. 준호가 플라스틱 장난감과 간밤에 침대 옆 탁자에 둔 토스트 조각을 한 손에 들고 뒤따랐다. 민재는 눈을 반쯤 감고 핫케이크를 더 달라고 속삭였다. 그리고 그녀가 있었다. 로슬린이. 이미 스토브 앞에 서서 따은 머리를 스웨터 안으로 집어넣고 숨죽여 어제 그 자장가를 부드러운 노래로 부르고 있었다. 더 이상 어제의 일로 인한 긴장도 해고의 두려움도 없이 마치 이곳이 원래 그들의 것인 양 편안하게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5분 뒤 대현이 내려왔다. 서두르지도 완벽한 정장을 입지도 않고 그저 편안한 스웨터 차림으로 그곳에 존재했다. 그는 잠시 문께에 서서 눈에 띄지 않은 채 그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연기하고 있지 않았다. 아빠 눈치를 보며 가장 착한 아이처럼 굴지도 않았다. 그저 살아있었다. 시끄럽고 주스를 쏟고 손가락은 끈적였다. 그리고 어쩐지 그 혼돈은 그 어떤 완벽한 질서보다 아름다웠다. 로슬린이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안다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해 뜨자마자 바나나 핫케이크를 달라고 조르고 있어요. 대현이 어젯밤 일이 떠올라 희미하게 웃으며 눈썹을 치켜세웠다. 가장자리 태우는데 자신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녀가 피식 웃었다. 아이들이 그렇게 구운 걸 좋아하거든요. 그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서며 커피 머신으로 향했다. 나도 그렇소. 그날 늦게 그는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아이들은 뒷마당에서 장화를 신고 어제 내린 비가 만든 웅덩이를 뛰어다니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열린 창문을 통해 울려 퍼졌다. 로슬리는 행주의 손을 닦으며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왜 불렸는지 몰라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대현은 창가에 서서 아들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진흙투성이에 행복하고 자유로운 아이들. 그는 그녀가 말했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많은 것을 지었소. 그가 조용히 말했다. 회사 건물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계획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 하지만 나는 정작 집을 짓지 못했소. 그가 말을 이었다. 은주 없이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당신 없이는. 로슬린의 숨이 멎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타인을 밀어내던 날카로운 감시자의 눈이 아니었다. 피곤했지만
상처받기 쉬울 만큼 솔직하고 열려 있었다. 당신은 내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할 수 없었던 것을 그들에게 줬소. 그가 말했다. 당신은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윤영기를 돌려줬소. 그녀의 입술이 열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깔끔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어제 그가 그녀를 해고할까봐 두려워했던 바로 그 사무실에서 새 계약서가 나왔다. 머물러 줬으면 좋겠소.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단순한 가사 도움이나 아이들을 돌보는 조력자가 아니라. 그는 종이를 책상 너머로 밀었다. 거기에는 급여 대신 가족 구성원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을 것만 같았다. 이곳에 속한 사람으로서 로슬리는 계약서를 그리고 그의 진심 어린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 집은 오랫동안 차가웠소. 그가 덧붙였다. 마치 심장이 멎은 것처럼. 그리고 어쩐지 당신이 이 집에 다시 숨 쉬는 법을 가르쳐 줬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감정에 북받쳐 중간에 갈라졌다. 이게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아마 알 것 같소.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바로 그때 노크 소리가 그들의 진지한 순간을 방해했다. 문을 3번 빠르게 두드리는 소리. 아빠, 아빠. 준호가 문 밖에서 외쳤다. 밖에 나와보세요. 우리가 진흙 왕국 만들었어요. 로슬린 선생님도요. 대현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가봐야겠군. 왕국이 나를 부르는군. 로슬린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저도 그래야겠네요. 신하가 왕을 기다리게 할 순 없죠. 그들은 함께 황금빛 오후 속으로 걸어나갔다. 그곳에는 3명의 어린 소년이 젖은 나무칩 왕관을 머리에 쓰고 집으로 돌아오는 왕처럼 진흙 웅덩이를 첨벙거리며 춤을 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로 한때 슬픔과 상실감으로 울리던 대저택은 이제 더 부드러운 것으로 채워졌다. 완벽함이 아닌 살아 숨쉬는 평화로. 그날 밤 대현이 아이들을 재웠다. 3명 모두 하나씩 이불을 목 끝까지 덮어주었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저 한 목소리로 물었다. 로슬린 선생님, 여기 계속 있는 거죠? 맞죠? 내일도? 그가 미소 지었다. 그래, 아무 데도 안 가셔. 아빠도. 그리고 복도에서 그녀는 문간에 조용히 서서 그 따뜻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집은 변하고 있었고 처음으로 그도 변하고 있었다. 마침내 집이 꽉 찬 느낌이 든 것은 목요일 저녁이었다. 붐비거나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꽉 찬 느낌이었다. 대현은 5시가 조금 넘어 집에 도착했다. 늦지도 이르지도 않은 딱 제 시간에 저녁을 함께하기 위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났다. 차도는 오후에 내린 비로 여전히 반짝였다. 그리고 그가 현관문을 통해 들어섰을 때 익숙해진 소리가 그를 맞이했다. 침묵도 공허함의 메아리도 아닌 부드럽고 익숙하며 살아있는 웃음소리였다. 그는 서류 가방도 휴대폰도 손에 들지 않은 채 주방으로 걸어가 문가에 멈춰섰다. 그들이 거기에 있었다. 민재는 의자 위에 서서 흠집난 파란색 그릇에 담긴 핫케이크 반죽을 적고 있었다. 준호는 조리대에 앉아 계량컵에 초콜릿 칩을 붓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너무 많이. 현우는 로슬린의 곁에 기대어 프라이팬 위에서 핫케이크가 지글거리는 것을 행복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로슬린은 머리를 뒤로 편하게 묶고 이제는 밀가루가 잔뜩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 아이들의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작은 세상을 만드느라 너무 바빴다. 그리고 대현은 그 순간을 방해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지켜보았다. 아이들은 맨발이었고 바닥은 밀가루와 초콜릿 칩으로 어지러웠으며 공기는 바닐라와 무언가 살짝 타는 냄새로 가득했다. 하지만 처음으로 이 집의 모든 것이 정확히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았다. 저녁 식사는 간단했다. 핫케이크, 과일, 그리고 어김없이 쏟은 주스. 세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터져 나왔고 아무도 서로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지만 모두가 행복했다. 로슬리는 이제 식탁 끝에 직원처럼 맴도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사이에 가족처럼 정착하여 함께 앉아 있었다. 민재가 그녀에게 기댔다. 준호가 그녀를 웃게 만들었다. 현우는 식사가 끝나자마자 말없이 그녀의 무릎으로 기어 올라왔다. 대현은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들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이 이 집의 주인임을, 아버지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주 오랜만에 그는 그저 소속감을 느꼈다. 나중에 그는 아이들을 하나씩 침대에 뉘었다. 아이들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샴푸 냄새와 따뜻한 천이 느껴졌다. 민재는 공룡에 대해 쉴 새 없이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준호는 대현에게 끔찍한 음정으로 동요를 불러달라고 고집했다. 대현은 기꺼이 그리고 서툴게 노래를 불렀다. 가장 조용한 현우는 아빠, 내일도 말타기 놀이해요 라는 문장. 중간에 잠이 들었고 손가락은 아빠의 셔츠 자락을 쥔 채 베개 속으로 말려 들어갔다. 그가 램프를 껐을 때 현우가 장결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로슬린 선생님, 가게 하지 마세요, 아빠. 절대. 대현은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다. 아무데도 안 가셔. 약속할게. 그가 속삭였다. 그는 복도로 나섰고 예상대로 그녀가 거기에 있었다. 로슬린이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어 그가 방금 닫은 문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집안의 평화로운 숨소리만이 그들 사이에 흘렀다. 그때 대현이 침묵을 깼다. 당신이 아이들을 구했소.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나도 구했소. 로슬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놀라움이 아니라 더 부드럽고 따뜻한 무언가로. 전 아무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전 그저 사랑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볼 수 있을 만큼 포기하지 않고 충분히 오래 머물렀을 뿐이에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머물러줘서 고맙소. 그녀는 말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미소는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은혜, 용서, 그리고 마침내 찾은 집. 그날 밤 늦게 대현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더 이상 일에 쫓기지도 소음이나 방해물도 없이 그저 벽난로가 타는 소리와 더 이상 슬픔처럼 느껴지지 않는 충만한 정적의 무게뿐이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구석에 쌓인 장난감들, 이제는 벽지를 가득 채운 그림들, 러그 위에 아이들이 잠들기 전까지 놀던 베개 요새가 반쯤 무너져 있었다. 모든 곳에 완벽하지 않은 불완전함이 있었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화 또한 있었다. 그는 옆 테이블의 사진, 갓 태어난 아들들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은주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는 오랫동안 이 사진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죄책감 때문에. 은주야, 당신이 아이들을 봤으면 좋겠어. 그가 속삭였다. 당신이 그녀를 봤으면 좋겠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가 아이들을 웃게 해. 나 대신, 아니, 우리 대신에. 이제 괜찮아, 다들. 우리 괜찮아. 그는 마침내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을 멈추고 남은 이들의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위층에서 로슬린은 아이들의 침대 옆 작은 의자에 앉아 몇 주 전 현우가 그녀에게 주었던 4명의 막대기 그림이 그려진 그 그림의 가장자리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그림에는 5번째 형체가 추가되어 있었다. 더 이상 저 멀리 가장자리가 아닌 왕관을 쓴 새 아이와 따은 머리를 한 여자 바로 옆에 그들과 손을 잡고 서 있는 키 큰 형체, 그리고 그 아래 삐뚤빼뚤하지만 힘 있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빠. 대저택은 여전히 유리와 강철로 빛났지만 이제는 숨을 쉬었다. 웃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곳은 진정한 집이 되었다.